안녕하세요. 운동학자입니다. 이전 영상인 훈련 원리에서 도출한 결론들을 토대로 이제 선수들에게 어떻게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 운동들을 찾아보면 여러 운동들이 많이 나오지만 정확히 어떤 운동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또 특정 수준 선수에게는 어떤 형태의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의 원칙, 분류, 적용 등에 대해 다루어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을 찾으셨을 때 운동 후 동작과 방법을 보고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쇼크 점프와 뎁스 점프는 아주 중요한 운동이며 개인화시키는 방법론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따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마지막에 언급한 유리 볼코샨스키 박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훈련은 완벽한 테크닉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완벽한 자세와 방법으로 실시된다면 폭발적 능력의 향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좋은 기술이 숙지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 훈련의 창시자는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는 육체 노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밀한 준비 과정과 실시 시 지속적이며 정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지, 이 훈련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기본적 원칙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운동의 동작과 자세를 완벽히 숙지해야 합니다. 턱점프를 하든 바운딩을 하든 스키핑을 하든 뎁스 점프를 하든 자신이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정확한 자세와 타이밍을 익히고 훈련 내내 최적화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찰해야 합니다. 둘째로, 목표에 맞는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을 적용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선수 수준, 종목, 포지션, 강약점, 프로그램 블록에 따라 필요로 하는 관절 각도와 특성을 중점적으로 훈련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로, 아모리제이션 단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건 원리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내용인데 지면이나 물체 접촉 후 즉시 최대 노력으로 도약해야만 목표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착지 후 잔동작으로 1cm 정도 작은 점프를 한 후에 점프를 한다든지 지면에 오래 머무르며 상하체를 굼실거리다가 뛰던지 하는 행동을 하면 플라이오메트릭 목표에서 벗어나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로, 횟수보다는 속도와 강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도란 하체나 상체를 이용해 신체나 물체가 도약되는 높이를 이야기하겠죠. 모든 파워, 순발력류의 훈련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동작은 최대 노력, 최대 강도, 최대 속도로 실시돼야 합니다. 임팩트 플라이어의 경우 운동 능력에 최적화된 높이에서 낙하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쇼크 영역 훈련은 근골격계와 신경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므로 충분한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세트, 횟수, 세션 사이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요. 6번 항목은 이전에 설명을 하지 않았었고 이후 따로 설명할 부분을 만들기가 힘들 것 같아 지금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신경계가 회복되려면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보다 대략 5배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육의 피로도가 덜 느껴진다 하더라도 중추신경계는 강도 높은 플라이오메트릭을 실시할 때 수축을 위해 엄청난 노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훈련보다도 회복 시간이 길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세트 간 휴식은 물론이고 세션 간의 이격에도 적용이 됩니다. 횟수를 빨리 채우려 휴식을 부족하게 한다면 한 회에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줄어들고 그만큼 훈련의 효율도 줄어들 겁니다.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을 실시할 때는 위의 항목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스프링 모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육과 근육 균형이 큰 힘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 모두 강화시켰을 때 산출되는 파워는 한쪽에 치우친 훈련을 했을 때보다 훨씬 높았던 그래프 기억나시죠? 일반적 중량 훈련은 근섬유 강화를 일으키고 플라이오메트릭류의 훈련은 건과 인대 등 백색 조직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성에너지 저장 활동의 72% 정도가 건에서 일어나고 28% 정도가 근육 수축 요소들에 의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두 기관이 동시에 강화되면 부상도 훨씬 줄 뿐더러 더 큰 힘을 낼 수 있으니 어느 한쪽만 고집하여 손해보지 마시고 두 훈련을 병행해서 더 큰 결과를 더 빨리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임팩트 플라이어 훈련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근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코치들은 하체는 최소 체중의 1.5배 이상의 중량으로 스쿼트를 할 수 있을 정도, 상체는 최소 체중의 1.1배 이상으로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유행이 생겨 3대 중량이 몇이냐를 운운하며 강함을 논하는데, 실제 필드에서 중요한 건 절대 숫자가 아니라 체중 대비 근력입니다. 종목에 상관없이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은 체중의 3배, 벤치프레스는 체중 2배 이상을 다룰 수 있게 되면 엘리트 선수 수준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엘리트 선수 수준의 능력을 가진 분들은 임팩트 플라이어를 적용하는 데 있어 근력적 측면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근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진행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지고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준비를 잘 하고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임팩트 플라이어가 아닌 형태의 플라이어 훈련은 위에서 말한 최소 근력의 정도를 맞추지 않아도 부상 위험이나 효율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으니 유소년 선수들이나 운동 연령이 낮은 분들도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non-impact 플라이오메트릭은 외부적 충격을 사용하지 않고 SSC만을 이용한 훈련으로, 운동 연령이 낮거나 SSC 활용법을 완전히 익히지 못한 선수들이 임팩트 플라이어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치프레스, 스쿼트, 점프, 달리기 등 SSC만을 이용한 상하체 훈련입니다. 임팩트 플라이오메트릭은 SSC의 추가적 외부 충격을 이용한 고강도 플라이오메트릭, 즉 쇼크 훈련으로 낙하하는 중량을 이용한 상하체 훈련입니다. 임팩트 플라이오메트릭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다중 충격 쇼크 훈련으로 반복적이며 빠르고 강력한 SSC 동작으로 최대 활성화에 근접한 수준으로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강하고 반복적인 점프, 투척 등의 훈련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는 클래식 쇼크 훈련인데, 단일의 빠르고 강력한 SSC 동작으로 최대 활성화가 되도록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최대 노력의 푸시업 드로우나 뎁스 점프 같은 훈련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도표는 임팩트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을 강도별로 나누어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충격과 극복 단계의 방향이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바운딩이나 전력 질주, 메디신볼 주고받기 등이 저강도 충격 훈련에 해당되고요. 충격과 극복 단계의 방향이 수직으로 이루어지며 최대 노력에 근접한 반복적 수직 점프나 수직 투척류의 훈련이 중간 강도 다중 충격 훈련에 들어가고, 뎁스 점프류의 고전적 쇼크 훈련이 고강도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복합 플라이오메트릭이 있습니다. 복합 플라이오메트릭은 충격과 비충격, 단일과 다중 훈련을 섞어 사용한 동작들입니다. 예를 들어 바벨 스쿼트 점프 후 정지했다가 다시 스쿼트 점프를 실시하는 훈련이 있는데, 이는 점프 후 착지와 뒤따르는 반동작 사이에 멈춰주는 형태입니다. 상체 운동의 예로는 벤치프레스를 하며 바를 던졌다가 받고 다시 자세를 잡은 다음 던졌다 받는 형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표는 일반적으로 선수들에게 적용하는 훈련들을 힘 발달의 속도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다룰 특성에 따른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의 분류를 이 표와 함께 잘 사용해 보시면 본인의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훈련을 어떤 기간에 넣어야 하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왼쪽부터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큰 힘을 사용하는 중량 훈련,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강도를 사용하는 파워 훈련, 마지막으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매우 높은 강도의 힘을 사용하는 탄성 훈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량 훈련에는 원RM의 75% 이상의 중량을 사용하는 일반적 스쿼트, 벤치, 데드 같은 중량 훈련이 있습니다. 파워 훈련에는 55에서 25%라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 70% 이하의 중량까지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이의 중량을 사용해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파워 훈련과 더불어 중량 스쿼트 점프, 제자리 멀리뛰기, 드랍 스쿼트 점프, 정지 스쿼트 점프 등의 복합 플라이오메트릭으로 분류되는 형태의 운동들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탄성 훈련의 영역에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힘 혹은 최대 힘에 근접한 힘을 내야 하는 운동들인 뎁스 점프, 높은 장애물을 반복적으로 빠르게 뛰어넘는 훈련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표는 운동 능력의 특성에 따른 각 훈련의 효율을 대략적으로 표현해봤습니다. 가장 좋은 효율을 A로, 가장 나쁜 효율을 F로 학점제와 동일한 표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중량 훈련의 경우 최대 힘에 관련된 능력을 기르는 데는 A학점을 받았지만 SSC 효율과 강도, 스포츠 동작에 대한 협응력에서는 F학점을 받았습니다. 파워 훈련은 최대 순발력에서 A를 받았고 탄성 훈련은 SSC 관련 능력과 스포츠 동작 협응력에서 A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특성을 책임지고 있기에 모든 훈련을 적시적절하게 선수 훈련 진행도에 맞춰 분포시키는 것이 이상적 신체 능력을 기르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은 세 가지 다른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탄성 에너지 활용 능력을 기르는 훈련, 둘째로 신장 반사 상승 작용을 강조한 훈련, 셋째로 CNS 자극을 강조한 훈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훈련의 구성은 이 분류에 맞춰 향상시키고자 하는 특성을 정하시고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들어드리는 운동들은 해당 특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반드시 그때만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실시 방법에 따라 첫째 특성을 위해서 사용한 운동을 둘째나 셋째 특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인 탄성 에너지의 되팀 현상을 강조한 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훈련은 이센트릭 단계에서 건에 축적되는 탄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 훈련입니다. 탄성 에너지의 사용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SSC의 속도와 근육 신장의 정도입니다. 탄성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의 실시 방법은 첫째로 근육의 부하가 가해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빠르고 강한 외부적 충격을 필요로 하고, 둘째, 건에 탄성 에너지가 쌓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높이가 필요하고, 셋째, 이센트릭과 컨센트릭 단계의 사이가 최대한 짧아야 합니다. 이 말은 지면 접촉 시간이 최대한 짧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훈련들은 전력 질주나 바운딩, 스키핑 같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빠르게 느껴지는 수평적 훈련들이 있습니다. 탄성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은 수평적 운동들로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훈련을 실시할 때는 테크닉을 1순위 목적으로 두고 그 후에 스피드와 강도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ABC 러닝 드릴 같은 일반적 훈련은 선수가 SSC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기초 단계 중 하나입니다. SSC 동작의 전환 단계 시간을 줄이는 훈련의 예로는 바운딩류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훈련을 진행하실 때는 시간 제한을 두어 선수가 시간 안에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동작을 실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며, 횟수를 최소화하고 휴식 시간을 길게 가져주어 각 횟수, 각 세트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훈련 예를 들어보자면 50m 바운딩의 시간을 측정하여 선수가 뒤따르는 시도에서는 최초 기록보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목표한 반복 횟수나 세트 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록이 늘어나는 순간 훈련을 종료시키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CVASPS 세미나에서는 3에서 5회 반복, 각 횟수 사이에는 기량이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휴식을 주고 이를 2에서 4세트 정도 반복하는 형태를 추천했습니다. 세트 사이의 휴식은 8에서 10분 정도를 추천해주네요. 두 번째 훈련 목표인 신장 반사 상승 작용에 중점을 둘 때는 수의적으로 힘을 주는 순간을 정확히 맞추는 것에 집중해줘야 합니다. 신장성 수축 단계에서 단축성 수축으로 넘어가는 순간 발생하는 에너지를 강하게 쓰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운동 동작들은 속도와 기량이 줄어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실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이 훈련들을 실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힘을 적용시키는 방법과 상대적으로 긴 시간 안에 힘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힘을 적용하는 운동은 주로 각도가 있는 바운딩이나 수평 방향의 점프를 사용하여 빠른 속도를 실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훈련 진행 중 동작의 속도가 줄어들면 세트를 중지시키고, 이후 세트에서 속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목표 세트를 완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훈련을 중지시킵니다. 이는 SSC 중 전환 단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운동의 예로는 한다리 바운딩이나 호핑,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의 박스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며 실시하는 운동, 허들 점프 등 연속적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운동, 하나의 장애물을 놓고 한다리 혹은 양다리로 좌우로 번갈아 가며 뛰는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세, 즉 관절 각도가 높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안에 힘을 적용시키는 운동은 수직 점프 혹은 최대 노력의 양발 수평 점프 등을 이용해 속도는 필연적으로 줄지만 힘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휘되도록 디자인해 줍니다. 횟수는 속도에 집중한 방법에 비해 당연히 줄겠죠. 훈련 진행 도중 도약의 높이와 거리가 줄어들면 목표 세트를 못 채웠다 하더라도 훈련을 종료합니다. 운동의 예로는 반복 최대 노력 멀리 뛰기, 양발, 한발 번갈아 가며 가능하고요. 여러 형태의 반복적 제자리 점프, 상대적으로 높은 높이의 박스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운동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세, 즉 낮은 관절 각도에서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훈련 목표는 중추신경계 자극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중량을 사용하거나 철저히 개인화된 높이에서 낙하를 이용해 SSC 초기 단계에 강력한 충격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중추신경계에서 강한 신호를 보내게 하여 RFD, 운동단위 동원 발화율 등의 향상에 사용 가능합니다. 고강도 쇼크 훈련의 영역에 속하는 운동들이 대부분인데, 제대로 실시하시면 상당한 기량 향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다중 충격 플라이오메트릭 운동과 복합 플라이오메트릭을 실시해 줄 수 있습니다. 다중 충격 플라이오메트릭의 예로는 선수 점프 자세가 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중량을 이용한 반복적 점프 훈련, 바벨 덤벨 스쿼트 점프, 바벨 스쿼트 런지 점프, 케틀벨 점프 등이 있습니다. 복합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으로는 바벨 스쿼트 점프 등을 실시하되 반동작 점프를 하고 착지 후에 즉시 점프하지 않고 똑바로 선 상태로 돌아간 다음 다시 반동작 실시 후 즉시 점프하는 형태로 점프와 점프 사이에 휴지기를 두르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제 CNS 훈련의 최고봉이자 플라이오메트릭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쇼크 점프와 뎁스 점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점프 등의 훈련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원하는 자세와 관절 각도를 잃지 않고 착지 자세와 도약을 실시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당한 외부적 충격을 통해 이런 상황 하에서 테크닉이 깨지지 않도록 신체를 적응시키는 것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쇼크 점프 또는 뎁스 드랍은 뎁스 점프에서 점프만 뺀 운동입니다. 개인화된 높이에서 낙하한 후 착지하여 점프 직전 최하점 자세로 충격을 버텨내는 훈련이며 반동작 단계를 정밀하게 훈련해 줍니다. 쇼크 점프 높이 측정 및 실시 방법 1. 제자리 카운터 무브먼트 점프 높이를 측정한다. 2. 측정 높이의 물체를 준비하고 낙하를 실시한다. 3. 낙하 시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 착지해야 한다. 4. 착지 자세는 힘이 전환되는 최하점의 관절 각도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5. 착지 시 잔동작이 없어야 한다. 주춤거리거나 작은 점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6. 3번과 4번이 유지된다면 박스를 높인다. 7. 이를 반복하여 더 이상 자세가 유지되지 않으며 뒤꿈치가 땅에 닿게 되는 높이를 찾고 그 이전 단계의 높이를 훈련 높이로 지정하여 실시한다. 8. 타겟으로 하는 근육군과 운동 능력에 따라 스쿼트, 런지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실시해 줄 수 있다.
뎁스 점프는 개인화된 높이에서 낙하 직후 최대 노력으로 수직 점프 혹은 수평 점프를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뎁스 점프 훈련 가이드라인 1. 아모리제이션 단계는 탄성 에너지를 잃지 않을 정도로 짧아야 한다. 훈련 효과를 최대로 보기 위해서는 지면에서 0.5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며 0.2초 이하로 머무를 수 있다면 더 좋다. 땅에 닿자마자 고무공이 튀듯 바로 튕겨져 도약한다는 느낌으로 실시하자. 2. 지면에 착지했을 때는 실제 점프를 실시할 때의 최하점에서 관절 각도와 자세가 나와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호 메커니즘 때문에 자세가 더 낮아지며 그에 따라 지면과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데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횟수보다는 강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만약 세트 도중 점프 높이나 거리가 낮아지거나 줄어든다면 즉시 중지한다. 4.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본인의 최대 노력 제자리 카운터 무브먼트 점프를 잰다. 카운터 무브먼트 점프 높이의 박스로부터 낙하하여 뎁스 점프를 실시하고 점프한 높이를 잰다. 수평으로 점프할 경우 그 거리를 잰다. 점프 높이와 거리가 박스의 높이보다 높거나 길다면 박스의 높이를 높인다. 이를 반복하여 더 이상 점프 높이나 거리가 늘지 않는 수준까지 늘려 이를 훈련 높이로 정한다. 5. 뎁스 점프는 강도가 매우 높은 훈련이기 때문에 횟수가 제한되어야 한다. 아무리 수준 높은 선수라 하더라도 주 2에서 3회, 10회, 4세트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하며 일반적 수준의 선수들이라면 주 1에서 2회, 5에서 8회, 3세트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6. 강도가 너무 높은 훈련이다 보니 이런 훈련을 1년 내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로 파워블록을 실시할 때 해주는 것이 훈련 교란을 줄여주어 효율을 높이는 데 이상적이다. 7. 선수에 따라 높은 타겟을 주고 이를 터치하라는 큐를 줄 때 효율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의 단계별 적용의 예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들은 나탈리아 볼코샨스키의 발표 자료에서 발췌한 예시들로 반드시 이런 형태를 따라갈 필요는 없고 어디까지나 본인의 프로그램을 짜는 데 참고하시라고 올리는 것들이니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도약 동작과 미는 동작의 파워 산출을 위한 훈련에는 초심자나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외부적 충격이 적은 훈련, 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선수들을 위한 외부적 충격이 큰 훈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머리 위에서 손을 사용하는 동작의 파워 산출을 위한 훈련이 있는데 배구나 테니스 등 머리 위에서 손을 사용하는 종목을 위한 단계별 훈련의 예시입니다. 하체 극복 단계의 파워 산출을 위한 외부적 충격이 적은 훈련의 전개는 다중 충격 플라이오메트릭의 형태를 실시하는 SSC 관련 훈련에서 시작하여 기반을 다지고 어느 정도 기량이 올라오면 중량을 이용하는 수직적 복합 플라이오메트릭을 사용해 준 뒤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뎁스 점프 등의 고전적 쇼크 훈련을 실시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큰 외부적 충격을 사용하는 훈련의 단계는 중량 없는 다중 충격 플라이오메트릭을 시작으로 중량 저항 훈련에서 중량을 이용한 다중 충격 플라이오메트릭으로 넘어간 뒤 중량을 이용한 복합 플라이오메트릭에서 쇼크 훈련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상체로 미는 동작의 파워 산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적은 충격을 이용하는 훈련의 단계는 수평적 플라이오메트릭과 수직적 플라이오메트릭을 사용하는 다중 충격 플라이오메트릭으로 기반을 다지고 낙하하는 물체를 뎁스 점프 원리와 동일한 원리로 쳐 올리는 고전적 상체 쇼크 훈련까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이용한 훈련의 단계적 진행을 보시면 점프 푸시업 같은 다중 충격 플라이오메트릭을 시작으로 저항 훈련, 비충격 플라이오메트릭, 복합 플라이오메트릭, 그리고 고전적 쇼크 훈련법 순서로 올라갑니다. 양손이 머리 위로 뻗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의 파워 산출 훈련은 메디신볼 토스 같은 수평 다중 충격 플라이오메트릭에서 중량 저항 훈련, 논 임팩트 플라이오메트릭, 복합 플라이오메트릭, 그리고 고전적 쇼크 훈련법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테니스 서브나 배구 스파이크 등과 같이 한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실시되는 동작의 경우 중량 저항 운동으로 시작을 해줍니다. 덤벨이나 케이블 머신을 이용한 방법을 쓸 수 있고요. 어느 정도 근력이 확보되면 다중 충격 플라이오메트릭을 시작으로 논 임팩트 플라이오메트릭, 쇼크 영역의 플라이오메트릭 순서로 단계를 높여가시면 됩니다. 머리 위에서 일어나는 훈련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운동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도표를 그려 설명해 놨습니다. 아래 1번에서 3번까지의 논 임팩트 운동은 1번의 저항이 있는 준비 자세를 시작으로 중량을 수위적으로 내렸다가 전환 순간을 최대한 짧게 하여 밀어 올리는 논 임팩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인은 스파이크 동작 등과 최대한 가까운 형태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스포츠 전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의 1번에서 4번까지의 그림은 쇼크 영역 운동의 예시인데요. 파트너가 중량을 들고 있게 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선수는 이완된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큐와 동시에 파트너는 중량을 떨어뜨리고 낙하하는 중량은 이완되어 있던 훈련 진행 선수 팔에 충격을 줍니다. 이때 훈련을 하는 선수는 빠르게 이센트릭 최하점까지 팔을 옮겼다가 전환 시간을 최소화하며 본 동작을 진행해 줍니다. 운동에 훈련을 맞추지 말고 훈련의 목적과 선수의 특성에 맞게 운동을 만들고 변형할 줄 알아야 원하는 곳에 최소한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며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는 하체를 강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검증을 거쳐 지금의 모양에 도달한 운동이지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 이 형태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선수들에게 가장 알맞은 훈련이 무엇일까를 끝없이 고민해 보시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선에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더 뛰어난 방법을 찾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겠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상력만으로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헛짓거리도 없지만 맹목적으로 남들이 하는 운동을 따라만 하는 것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원하는 분야의 정점에 도달한 사람들의 방법을 보고 배우고 이 방법을 내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시면 죽기 전에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플라이오메트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는지라 뭐 한다고 사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제 작업에 공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과 제대로 된 시스템 없이 혼자서 올림픽을 꿈꾸며 방법을 찾고 있을 선수들을 생각하며 어떻게든 작업을 마쳤네요. 영상에 대한 질문이나 훈련 문의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없이 꾸준히 기량 향상시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